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어 장기표 선생님 특별 초대석으로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장 선생님이 어제도 저희들이 이제 민주노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네. 조직이 예. 막 거대한 이제 악이 되어 가서 네. 이제는 이 돈과 조직, 예. 뭐 물적 기반이 예.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뭐 탄압받을 때 네. 민주노총과 지금 이제 민주노총이 정권에 이제 위에 올라앉아서 예. 거의 안하무인으로 군림하고 있고 예. 문 정권은 민주노총을 감당을 못해서 지금 예. 허덕이면서도 예. 또 한편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뭐 총선 승리나 예. 또 대선 친북적인 북한과의 거래 이런 부분에 민주노총을 활용하는 예. 어떻게 보면 둘이가 순망치한 예. 이 동반자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좀 이 예. 문 정권의 이 지금 실체 예. 민주노총과의 관계 뭐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 민주노총이요. 이제는 뭐 노동운동 단체를 넘어서 그것도 또 이기적 기득권 집단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최고 권력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통령도 지금 제대로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건데 내가 이걸 몇 가지 구체적인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이 탄력 근로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노동자들이 한가할 때는 사업이 별로 없을 때는 좀 놀렸다가 바쁠 때는 일 좀 더 시키는 이 탄력 근로제를 실시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 52시간 주 52시간 노동제를 채택하면서부터 기업인들이 이래가는 못하겠다 하니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요, 작년 9월 달에 여야당과 청와대가 합의를 했어요. 어떤 합의를 했냐면 금년 연말까지 탄력 근로 기간을 확대하는, 말하자면 지금 현재는 3개월입니다. 이걸 6개월 내지 1년으로 확대하는 거를 연말까지 이걸 법을 개정해야죠.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해놨는데 연말쯤 가까이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회에다가 이렇게 통보를 하기를 민주노총이 지금 여기 경로 사이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여해가지고 민주노총의 동의하에 이거를 결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기초해서 국회가 좀 입법적 제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요, 그게 무산돼 버렸어요. 연말까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1월 초에, 금년 1월 초죠. 1월 초에 경로 사이를 열면서 민주노총 참여하라 그러니까 민주노총 대의원대에서요, 이거 부결시켜가지고 참여를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요, 탄력 근로제 기간제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여야 정당과 청와대까지 합의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반대한다고 했어요. 아직도 못하는 이런 정권입니다. 이 정권이. 또 여기다가 경사노위를 구성하는 것도 민주노총의 참여를 기다려서 6개월 동안 이 출범을 늦추었습니다. 이것도 웃기는 일이죠. 어떻게 국가기관을 출범시키는데 민주노총 참여 민주노총이 어디 뭐 미국에 있다가 옵니까? 이 웃기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그런데 그렇게까지 기다렸는데 지금 결과는 어떠느냐? 지금요, 아직도요, 민주노총을 경사노위에 참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정권은 말하자면 민주노총 눈치 본다고 눈치 보는 정도가 아니지. 그 압력에 누질려 가지고 국정 운영 자체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정권을 말하면 이걸 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정부냐,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이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그 한국의 운동권, 주사파 전대협 한총련 운동권 출신과 또 그들이 이제 운동을 할 때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커가던 게 민주노총, 한쪽에 뭐 전농 이런 단체들 이 이제 지금까지 쭉 오게 되면서 지금 민주노총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이 좌파 이제 운동단체, 노동단체의 한 축이 되어버리면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한국의 문정권 아닌 다른 어떤 좌파 정권도 민주노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걸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 정권이 왜 그러냐. 저는 이 정권이, 사실 문재인 정권은 이른바 운동권 정권입니다. 실제로. 왜? 그 문재인 정권의 중요 그 참여 인사들이 다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또 여기다 또
더 하나 보태서 말한다면 사실 주사파 정권입니다. 이거는 뭐 저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전혀 이걸 뭐 색깔론 이러는 게 아니고 주사파 정권인데 이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이 어떻느냐 하면 말하자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약자다. 이 노동자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권이 근데 이 노동자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인식은 이건 시대착오적인 겁니다. 우리 80년대 때 대학생들이 노동운동화로 들어가고 하면서 노동자 콤플렉스 또 노동이 가장 큰 이런 어떤 이 사회 진보 계급으로 인정됐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콤플렉스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제 이런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준표 이인영 의원 아닙니까? 그 사람이요.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대해서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대표를 꼭 구속할 수밖에 없었느냐.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 구속은 부당하다 그랬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요. 엄청난 불법 행위를 한 데 대해서 그걸 경찰이, 검찰이 사법 처리하는 데 대해서 그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까? 그게? 법치국가에서? 또 하나 중요한 지적은 사회적 약자인 이 사람은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지금 민주노총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입니까? 최고의 권력층입니다. 최고의 이인영 자기보담도 더 상위에 있는 힘이 있는 최고의 권력기관인데 그걸 사회적 약자라고 아직도 말하고 있으니 이 정권이요 있는 한은 저는 이 민주노총의 이 횡포가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괴물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 부지불식간에 저 단체가 민주노총이라는 단체가 이렇게 운동권 내부에 다른 사회단체나 또 연합단체들이 옛날에는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연합단체들이 다 뭐 전국연합이니 민통연이 뭐 이런 단체들이 다 무력화되고 사실상으로 민주노총이 전체 사회운동의 핵심이 되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 수도 줄어들고 또 제조업에서 노동운동이라는 부분의 이 기반이 약화됐는데 저 단체만은 저렇게 커져버리고 또 저 단체가 보면 미군 철수를 갖다가 있고 또 평화 북한하고의 이런 게 다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장쌤은 뭐 너무 잘 아시지만 노동운동 안에서도 또 여러 계파가 있어가지고 이론 싸움도 하고 또 주사파에 반대하는 노동운동을 하는 계파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인천 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한 축이 뭐 또 민중당도 됐다가 또 한편으로 뭐 지금 진보당 뭐 노회찬 이런 것도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리고 천하통일이 돼버렸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까? 내가 그걸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그 좋은 질문이고 한번 우리가 천착해봐야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전에는 사실 노동자들이요 그 약자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다 노동자들을 위한 일, 또 노동운동을 발전시키는 일에 이론적으로든 또는 실천적으로든지 많이 이렇게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자들이 약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관성에서 즉 이 시대착오적인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민주노총의 이 횡포에 대해서 사실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비판해봐야 이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 너무 상투화되어 있습니다. 뭐 어뢰건 뭐 저런다 이래 돼 있는데 진보 진영에서 이걸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보 지식인들이 전부 다요. 옛날에 그러니까 민주노총을 비판하면 안 되던 노동자 콤플렉스에서부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예를 들자면 한겨레신문 같은 거 아십니까? 경향신문 같은 거, 이런 바에 진보적인 언론이라 하는 여기서 민주노총의 아주 잘못된 행태가 드러났을 때 비판한다고 비판한 게요, 이거는 비판을 한 건지 옹호를 한 건지 솔직히 말해서 간지러워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비판을 못합니다. 즉 이러한 현상들이 민주노총을 이처럼 무소불위의 말하면 권력 집단으로 만드는데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지금은 또 이 사람들이요 민주노총이요 권력 단순히 자기 독단적인 권력 집단이 아니라
권력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꽉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를 지배하고 있느냐? 언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각 지금 요즘 언론사들이요. 그 민주노총 조합원인 민주 언노령이라고 있죠. 언노령 있잖아요. 언노령 산하에 다 뭐 KBS 지부, MBC 지부 이렇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다 거기에 사장 선임이라든지 기사라든지 다 관여합니다. 노조위원장이 사장을 하는 시대가 되고 노조 간부가 사장이 되고 다. 그러니까 설사 사장이 안 되더라도 저 사회 그 편집 방향을 다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노총이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네들 이익 더 챙기기 위해서 뭐 투쟁하는 이런 집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권력기관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을 행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아까 말한 대로 각계 이렇게 퍼져 있고 여기다 또요. 아까 우리 황 소장 말씀대로 민주노총은 지금 돈도 엄청납니다. 돈도 엄청나지. 조직적인 기반도 있지. 이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 아주 방금 말씀 우려하셨던 대로 정말 이 집단을 우리가 좀 뭐 규탄한다고 과연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과거에는 그래도 좌파 진영 내부에 그래도 조금은 진보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토론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진보 진영끼리 또 이론 싸움도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노무현 정권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노무현 정권이 친삼성으로 가고 있다. 삼성공화국이다. 그래서 FTA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좌파 진영에서 그냥 논쟁, 남론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 내 진짜 정의당이 웃긴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자기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 민노당의 이 친북성을 비판하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자유도 친북적인 부분에는 뭐 전혀 차별성이 없어져 버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 과거의 민주노총과는 또 다른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약간의 차이배는 있었는데 뭐 이제는 똑같아져 버려서 진보당이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 정의당의 존재 필요 자체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근데 그거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요. 요거는 민주노총을 둘러싼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요. 완전히 그냥 양진영으로 대립돼 가지고 무조건 하고 이 편은 옳고 저 편은 나쁩니다. 이제 줄 세워버린 거죠. 줄 세워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일요. 이제 모레 그동안은 저는 뭐 민주노총 규탄대도 이미 한 일도 있고 또 글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서면요 이 이른바 지난날 진보 진영 사람들이요 저를 다 비판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변절했다 뭐 이렇게 변절했다. 왜 그러냐? 왜 말이야 민주노총이 그래도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양 진영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래가 하면 너는 그러면 자유한국당 편이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 진영으로 나오는 이 편가르기 의식 이것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서로 비판도 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양쪽 편으로 갈려져 가지고 전부 그냥 한 통속이 다 돼갑니다. 국민들을 이 기득권들이 이 보수 진영 안에도 쓰고 기득권들이 국민을 줄을 세우고 좌파 진영은 또 친북 주사파들이 줄을 세우고 이래가 양쪽으로 줄을 세우는데 저도 거기 이제 줄 안 쓰려고 제가 별도의 앵그리 블루 운동이라고 하고 서민 파퓰리즘 15조를 선언하고 그러면서 비판도 하는 거예요. 내부에. 그런데 지금 한국에 보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좌파 진영의 양심이 마비돼 버렸다. 저는 그렇게 평생을 책을 많이 읽고 운동권이 원래 얼마부터 독서 아닙니까? 논쟁이고요.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또 양심과 인권과 뭘 다 좋은 가치들은 섭렵하면서 운동권의 지식인들이 없지 않을 건데 그들이 다 입을 쳐닫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우리가 뭐 민주노총도 규탄하고 뭐 문재인 정권도 규탄하고 등등 또 뭐 자유한국당도 뭐 규탄하고 이래 하는데 진짜 이 사회가 문제입니다, 이게. 이거 뭐 지금 자유한국당 민주노총 문재인 정권이 문제가 이 사회가 진짜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 이 사회가요 완전히요 이제는요 정의는 없습니다. 대의가 없습니다. 이기심에 기초한 편가르기만 있습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도 동감하고 또 이 해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절망적인 생각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진영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안에서는요 양심이 좀 있어도 말을 못 합니다. 말하면 어떻게 되냐? 왕따가 됩니다. 왕따가 되면 쫓겨나면요 갈 데가 없습니다. 저쪽에는 못 가고 이쪽에서는 왕따 되고 이런 아주 잔혹한 사회가 저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래 되면 이는 나라 망합니다. 예, 나라가 딱 망하는 쪽으로 양심이 다 이 지식인이고 배운 사람은 그걸 갖다가 재산 과다나 권력 과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양심에 따라 이렇게 평가하는 건데 이제 이 나라에 양심이 없어져 버리고 양심이 불필요한 시대가 되어 버리니까 다들 진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 차이가 뭔가 하면 노무현은 집권 3년 차에 들어오면서 무너지기 시작해서 4년 차에는 한 자리 숫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요. 근데 문재인은 지금 뭐 조작을 한다. 여론 조작을 뭐 보수에서는 흔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이 뭐 다 욕하는 사람이 온 길거리에 널린 것 같은데 여론조사회사들은 문재인의 지지를 지금 40대 중반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린 그거 안 믿는다고 보수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문이 한 35% 전후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호남이 이제 노무현을 버렸다가 9년을 뺏겼다라는 보수 진영의 영남에 그 이제 학습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좌파 진영 안에서도 노무현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좌파가 아니다 뭐 이 좌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 이렇게 비판했다가 노무현이 무너지고 나니까 9년이 우리가 고생했다. 이제는 문재인이 뭐 도둑이든지 사기꾼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뭐 좌파의 논리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아주 그냥 무조건 끝까지 밀어버리자. 그러니까 챙길 거 챙기고 또 좌파 정권 만들어서 그냥 평생 가자. 지금 이 논리로 완전히 다들 그냥 돌아버린 것 같아요. 그 논리가요. 지금부터 한 달쯤 전에요. 신문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민주노총이 굉장히 잘못하지만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하고 충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거 저 신문에 난 거예요. 이게 들은 게 아니라 신문에 뭐라고 말했냐면 노무현 정권이 결국 민주노총하고 대결해가지고 그때 왜 레미콘 사건 있잖아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레미콘 파업할 때 파업할 때 철퇴를 가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하고 레미콘 파업 때 대결해가지고 결국은 민주노총이 망한 거다. 근데 지금 현재의 민주노총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민주노총하고 대결하면 또 문재인 정권이 망한. 이게 한겨레 신문에 논설에 나온 겁니다. 이게 참 이런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좌파의 최고 지식이라는 놈들이 그 어떤 정파주의를 선동해서 그럼요. 그 이거하고 같이 가야 된다. 지금 완전히 지금 아까 말씀대로 그 저 문재인 정권 45% 전후 아닙니까 지금? 이거 너무 조작이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작할 수도 많이 없어.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그 허수가 좀 있기는 하지만 왜? 자유한국당 지지 여론 단체도 있고 뭐 여론조사 기관도 있고 한데 이 조작이 그래 잘 되는 게 통하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왜 이런 게 생겼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사회요 기득권층만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그 운동권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냥요 이 조직적으로 지금 피라미드로 지금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큰 이익도 얻지도 못하면서도 그나마 살기 힘드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인생을 부정하기 싫어서 그럴 거라고도 봅니다. 그렇기도 위에 있는 떨거지들은 챙겨서 실질적인 이익이 있지만 밑에서 하부에서 내가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이득은 가지지 못하는데 이제 돌아버리면 자기 인생이 부정이고 또 여기에 돌아서 지지할 만한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나요. 옛날에 민정당 때도요. 전두환 정권 때도요. 아주 못 사는 사람들. 내가 그때 신당동 살았거든요. 이 신당동 창신동이 진짜 빈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요. 민정당 지지합니다. 지금도 여기 있어요.
나는 뭐 꼭 그렇다고는 보지 않지만 없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권력에 붙어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이 사실 자기 망치는 줄은 잘 모르고 나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직시를 하면서 이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저런 문재인 정권의 해악이 이제는 또 보수 진영 안에도 그 우매함과 무식함을 그대로 영향을 미쳐가 자 문재인을 제거하려면 무조건 뭉쳐야 된다 하면서 또 완전히 수구 기득거나 되는 경향을 또 낳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흐름은 이제 좀 대중이 범빈곤화 되어 가고 있는데 소수만 빼놓고는 다 가난해져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보수 진영은 점점 또 기득권의 옛날 논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성장 시대에. 성장이 무너진 시대에 그 논리가 통하겠습니까? 근데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적으로 20, 30대가 한국당이나 보수에 대해서 안 좋아한다. 그게 다시 뭐 다수들이 감성적인 문제거나 이미지 문제로 생각하지만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예.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상당히 정말 고담 줄론이라고 말할 만한 걸 하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그 황장수 TV가 제일 볼 게 있다. 또 이 수준이 좀 다르다. 시청자들 수준이 다르다.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는데 오늘도 내가 그런 걸 확인하게 되는데 이거 정말로 아까 조금 되돌아가면 만약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지지가 즉 이 피라미드로 연결된 먹이 사슬 이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하나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거 아니고요. 지지할 데가 없는 거요. 자유한국당 이거는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나을 게 뭐 있습니까? 나을 것도 없지도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 이게 아무리 잘못해도 문재인 정권이 잘못해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말은 어디서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재인 정권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정부와 말하면 세계사적인 대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문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이러한 때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출현해야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저는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장 선생님 뭐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한 15년 전부터 이제 신문명이라는 주장을 하셨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이 기술 문명, 그다음에 뭐 IT 산업, 자동화 이런 진전이 세계를 갖다가 점점 이렇게 실업을 많이 시키고 가난해지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대에 맞는 정치 시스템이 체제가 필요하다는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항상 보면 대중은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가치냐고 말하는 대중은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 스스로가 정치를 바라볼 때 가치로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자, 누구 이야기를 했을 때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런 변화하는 시대의 가치에 걸맞는 끊임없이 자기를 가다듬어 와서 모든 이론과 실질을 겸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기존에 대중이 묻는 누구 중에는 기성 정치인 중에는 또 정치하고 싶어서 그 주변에 얼쩡거리고 있는 사람 중에는 적합한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요. 있을 리가 없지. 기존에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된 사회에 대한 책임자들인데. 그리고 사고가 그렇게 가지지를 않지요. 왜 그런 복잡한 것까지 생각해요? 기득권의 이익을 좀 편들면서 적당히 이렇게 가면 그냥 국회의원이라도 해먹고 재수 좋으면 좀 더 해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러면 대중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질문은 그러면 어떤 사회로 변화시켜 가야 된다라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대중들에게 제가 볼 때는 지도자나 리더거나 앞에 선 사람들이 가치를 대중들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한국 정치의 진짜 잘못된 부분이 가치를 굉장히 업신여겨버리고 그거는 선거 전에 그냥 적당히 깨 맞추면 되고 어차피 비슷비슷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있다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인물로 바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물로 보지만 이 가치를 여러 가지 함축한 즉 상징으로서의 인물인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를 함축해서 담지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 지도자 인물을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내야 되고 또 조금 전에는 우리가 상당히 좀 우리 사회에 대해서 비관적인 면을 좀 말했는데 저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또 염두에 둬야 될 일은 국민이요 결국은 현명합니다. 이 국민이 절대로 무시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국민의 힘이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오늘날 이 잘못된 것이 너무너무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적 힘이 저는 발동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앞당겨져 오고 있기도 하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대중적인 계몽과 각성이 올라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외부에 일정한 충격파가 자연스럽게 그게 올라가면 이제 모순이 누적될 만큼 누적돼서 터져야 오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우연이든 필연이든 외부로부터의 어떤 충격이 대중들을 총체적으로 각성시키는 효과도 이 많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 향한 이제 문재인이 있어서 저는 대중적인 각성이 좀 완성될 수 있다. 문재인이란 존재로 인해서 그럼요. 저 사람이 딱 보면 무슨 수를 써도 제가 볼 때는 금융위기요. 금융위기를 촉발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를 하는 걸 보면요. 아예 IMF 사태 같은 경제에 대한 지식이나 또 경제에 대한 합리성이라고는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주변에서 누구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못하고 한마디로 삼류 사기꾼들이 지금 문 옆에서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경제 위기가 촉발이 되면 지금 우리가 이제 IMF 때는 한 6% 성장 이상 성장에 사회 기반은 튼튼했는데 일시적인 어떤 이 부채나 외채 관리 이런 부분에 실패한 부분인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만성병 환자 상태에서 충격을 맞아버리면 대중들이 느끼는 데미지가 IMF 때는 한 250만 정도가 데미지를 입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한 4분의 1, 뭐 한 3분의 1이 금융위기에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범대중적인 분노가 한국의 지금 좌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좌파 우파가 번갈아서 한국 경제를 솔직히 말하면 몰락의 방향으로 몰고 왔지만은 문재인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잡고 있다가 이제 태워버린 거죠. 그럼 마지막에 밥솥 태운 놈한테 책임은 언제라도 그런 앞에 있던 사람한테 묻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범대중적인 의식의 창조적 파괴를 유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주 그렇고요. 지금 이게요. 우리나라 경제가 전에 우리 황 소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97년에 맞았던 IMF는 사실 외환 관리를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의 통치 능력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구조적이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때 뭐 한보라든지 기아 이런 게 좀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좀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또 IMF가 쉽게 또 극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완전히 지금 어려워집니다. 완전히 지금이 지금 일본과의 지금 갈등 아니습니까? 그나마 지금 한국 경제를 버텨오는데 삼성전자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조차도 지금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다른 거는 이미 어렵고 그나마 좀 버텨온 것도 어려워지는 이래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이 IMF 사태를 맞으면 펀더멘털 자체가 지금 붕괴된 상태에서 맞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충격일 수 있고 나는 또 하나 다른 데서도요. 이 충격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런 충격을 외부적인 충격이 있어야 국민의 말하자면 각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요소도 하나 있는데요. 이 국가 안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국가 안보가 뭐 말해가 물론 6.25 때는 그랬지만 뭐 그 이후에 뭐 60년 동안 평화가 있었지만 역시 국가 안보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죠. 뭐 몇백 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어도 국가 안보는 역시 중요합니다. 난 이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요. 문재인 정권이요. 우리 국민들로부터 치명적인 비난을 타격을 저는 받을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계속 지금 북한 짝사랑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짝사랑하고 있고 북한 짝사랑 때문에요. 미국으로부터도 내부적으로는 배격, 일본과는 완전히 적대관계, 중국한테도 지금 밑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판문점 정상회담 전후해가지고 베이징에 있는
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간판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예, 예. 그렇죠. 나중에는 북한으로부터도 버림받습니다. 이 정권이. 그러니까 이 북한 짝사랑하다가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마침내 북한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이 신세가 될 때 나는 아마 또 이 북한 카드 가지고 계속 지금 유지해 왔는데 문재인 정권이 아마 굉장히 정말 거의 붕괴 상태로 접어드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우리는 정말 저는 이 문재인 정권 붕괴된다고 생각합니다. 붕괴돼서 정말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의 붕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붕괴를 계기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예, 나는 이런 계기로 삼아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나는 오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비해서 장단기적인 준비도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런 점에서 우리 황 사장 같이 좀 젊은 분들한테 대한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아니 뭐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예. 이렇게 해가야 된다는 거고 장 선생님이 원로로서요 예. 잘 이끌어 주셔야죠. 나는 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보수 내부에서도 저쪽 좌파 진영에서 나오는 그런 이런 맹목성 또 단편적인 적대성 또 그냥 뭉치고 보자라는 이 원시성 또 기득권의 이 항상 보태는 수구성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타다 택시 비판하는 거 타다 택시하고 일반 택시 자 택시 산업이 먹을 게 있어서 달라들겠습니까? 아니죠. 주식 얻어 장난쳐서 이 벤처 사기꾼들이 또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보수 진영이 총체적으로 달라들어서 택시 기사들이 그 길을 막는 변화를 막는 수구 세력이고 기득권이라고 비판하다. 택시 기사가 기득권이라는 나라는 세계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 보수의 수구 보수의 뿌리가 너무 깊다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지금 올 때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그렇잖아요. 타다 택시. 어제 왜 그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방금 우리 황 소장에서 그걸 듣고 와서 그런 말씀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럽니다. 그 사람들 안 할 거라 그러고. 저 사업 안 할 거라고. 안 하죠. 안 하지. 4천억들이 가지고 택시 회사 만들어야 들어올 택시 사고, 그다음 매너 사고, 기업은 내고. 그럼요. 할 놈 없지요. 할 놈이 없. 블루 오션이 아니라 레드 오션인데. 아니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웠다는 사람들이 어디에 뜯어먹을 데가 없어. 택시한테 뜯어먹을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요. 똑같은. 똑같은. 이거 재밌어요. 다 요즘요. 다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게 된 사람들이 나이 한 5, 60대 넘어서 다 12시간 하고 130만 원 번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에 뜯어먹으러 들어온다 이거야. 근데 결국은 못 뜯어먹고 이번에 아무도 오지 않을 거다 이런 말 하면서 내가 여기 정말 이런 말 하나 보태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마침 나를 알아보더라고요. 보는데 왜 알아보냐. 사실 요즘 이 유튜브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황 소장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자네 황장수 저 TV를 많이 본다고 그런 말도 하면서 나이 참 이 말하기 어렵지만 그나마 들은 말이니까 이 문재인 정권 때문에 큰일인데 한참 내가 저기 종로서까지 타고 왔거든요. 길게 타고 오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께 내가 말하는데 제가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러더라고. 나라 잘 되게 하니까 대통령 빨리 쫓겨나라고. 뭔가 하든 사고가 생기길래 이 말은 내 표현을 그대로 못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카카오 카풀을 해주려다가 택시 기사분이 아마 너댓 분이 지금 분신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를 좀 진압하고 나니까 타다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택시 기사분들 입장에 지지하면서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자 그러면서 이걸 보면 택시 기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는 또 그 안에서도 고향이나 여기에 따라서 문정은 지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최소한에 몰린 사람들의 이 한마디로 이 삶에 끼어들어서 그걸 뜯어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정권이 방조하고 지지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다 돌았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문 정권이 경제에서 제가 봤을 때 숱한 온 사방에 적을 낳고 또 더 나아가서 아까 안보 문제로 이렇게 붕괴될 거다. 이제 그러려 그러면 이제 이 내부에서 좀 건전한 세력들이 노력하고 보완을 좀 해가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 선생님 모시고 이 민주노총의 해악에 대한 지적과 또 토요일 날 하는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